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9일 오늘 이라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어제 잠깐 열리는 듯 했던 그 문이 단 하루 만에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해운업계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뉴스는 이걸 그냥 중동 긴장 재고조라고 짧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뉴스 행가는 묻습니다. 대체 왜 폭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다 하나가 지구 전체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행간을 끝까지 파헤쳐 봅니다. 폭 33km,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차로 달리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이 좁디좁은 물길이 막히는 순간 세계 경제는 심장마비에 걸립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세계 경제의 경동맥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병목이라 부릅니다. 오늘 뉴스 행간에서는 전 세계가 이 작은 바다의 인질로 잡혀버린 진짜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보이는 뉴스 너머 그 행간을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숫자가 가장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니까요. 지도를 펼쳐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동쪽으로는 오만만, 서쪽으로는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좁은 바다에는 두 개의 일방통행 항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선과 나가는 차선, 각각 폭 3km짜리 해상 도로가 전부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 최신 통계로는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27%가 이 단 하나의 좁은 문을 지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중동의 네로라 하는 산유국들이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에너지의 대동맥이 바로 이 33km짜리 좁은 목구멍으로 수렴되는 구조입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세계 액화천연가스, 즉 LNG 교역량의 20%도 이곳을 지납니다. 카타르 혼자서만 하루 93억 입방피트에 달하는 LNG를 이 해협을 통해 수출합니다. 세계가 난방을 하고 요리를 하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목을 통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이 막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 코드명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이란은 즉각 해협 봉쇄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루 130척이 오가던 이 해협의 통행량이 단 한 달 만에 하루 6척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95%가 증발한 겁니다.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 밖에서 발이 묶인 채 공해상을 떠돌았고 브렌트유 가격은 순식간에 13% 폭등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장기화될 경우 배럴당 100달러, 심한 경우 17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두바이유가 배럴당 157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으며 코스피는 하루 만에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호르무즈가 가진 물리적 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걸 다들 알면서 왜 7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 걸까요? 왜 아직도 세계는 이 33km짜리 바다의 인질로 남아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이 해협을 가장 정교하게 무기화해온 나라 이란의 전략을 읽어야 합니다. 이란은 이 지리적 급소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해안선은 호르무즈 해협 북쪽 내내 이어집니다. 이란은 말 그대로 이 해협의 지주입니다. 게다가 해협에서 불과 가까운 거리에 아부무사 섬, 대통부 섬, 소통부 섬이 있는데 이란이 이 섬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그냥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해협을 내려다보는 완벽한 전략적 요새이자 기뢰를 부설하고 고속정을 출격시키기 위한 전진 기지입니다. 자,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에 정면 대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비대칭 전략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조 원짜리 항공모함도 핵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란이 기로에 몇 개를 이 좁은 해협에 뿌려놓고 혁명 수비대에 고속정 몇 척을 띄워 상선에 위협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실제로 유조선에 불이 붙는 것을 전 세계가 뉴스로 보는 순간 보험사들은 즉각 전쟁 위험 보험료를 폭등했습니다. 이번 위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추가로 붙는 보험료가 2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인질극의 메커니즘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상대의 경제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옥죄는 방법.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강해질수록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넓은 범위에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무기. 이것이 이란의 비대칭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행간이 있습니다. 이란도 사실 호르무즈를 실제로 완전히 봉쇄하는 것에는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역시 이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거든요. 완전 봉쇄는 이란 자신의 목도 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완전 봉쇄보다는 봉쇄 위협과 부분적 차단을 전술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봉쇄한다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유가가 오르고 세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정교한 외교 무기입니다.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원형은 1980년대 유조선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4년부터 1988년 사이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상대방 원유 수출을 막겠다며 호르무즈 인근에서 민간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공격한 선박이 자그마치 500척에 달했고 수백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유가는 요동쳤고 미국은 급기야 군함을 파견해 유조선을 호위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이 이란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호르무즈를 건드리면 세상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란은 핵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2012년, 2019년, 2023년. 그때마다 세계 유가는 출렁였고 강대국들은 외교적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봉쇄 위협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으니 굳이 진짜 봉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2026년 마침내 이 카드가 진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이란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 위험한 구조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그 대안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면 왜 세계가 여전히 이 좁은 바다의 인질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대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우디 동쪽 유전 지대에서 서쪽 홍해 연안의 남부 항구까지 1200km를 관통하는 이 파이프라인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육상 루트입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동량은 하루 2천만 배럴입니다. 700만 배럴은 그것의 35%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UAE의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 줄여서 ADC-OP입니다. 아부다비 내륙 유전에서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약 400km를 잇는 이 파이프라인의 수송 능력은 하루 150만 배럴입니다. UAE 원유 생산량의 절반도 채 커버하지 못합니다.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희망봉 우회 항로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 인도양으로 나오는 긴 항로죠. 실제로 2026년 위기 이후 많은 유조선들이 이 항로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호르무즈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과 희망봉을 돌아오는 것은 운항 시간이 2주에서 3주나 차이 납니다. 연료비, 인건비, 시간 비용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계 유조선 선단이 이 항로로 전환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충분한 선박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배가 2배, 3배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대안들을 합쳐봐도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가 이 구조를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수십조 원이 들고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만 대안을 찾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잊어버리는 패턴. 세계는 지금 그 반복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호르무즈 위기, 혹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를 웃돌고 그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우리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하는 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 33km짜리 좁은 바다를 지나온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들어보면 더 실감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호르무즈 위기가 전면전으로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2.9%포인트 상승합니다. 경상수지는 무려 767억 달러까지 줄어듭니다. 우리 제조업의 원가는 최대 5% 이상 치솟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삼겹살 한 근 가격이 오르고 버스 요금이 오르고 전기료 고지서가 두꺼워집니다.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 배달 한 번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반도체와 IT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브롬과 헬륨의 공급망도 흔들립니다. 중동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우리 제조업 전반이 비명을 지릅니다. 실제로 이번 위기 직후 KBS 보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자재 환율까지 한국 제조업 비명 3주 뒤 올스톱, 3주 뒤 올스톱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비축유를 소진하고 나면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에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데 물리적으로 수주가 걸립니다. 그 공백의 시간이 우리 산업 현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강대국들의 암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내심 이 위기를 에너지 패권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려 합니다. 미국은 셰일오일 혁명으로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낮아진 미국에게 호르무즈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국 에너지 수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는 원유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44%가 이 두 나라로 향합니다. 중국으로서는 호르무즈 위기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위기에서 어떻게든 예외 통행권을 확보하려 물밑에서 움직입니다. 이란이 중국 선적 선박은 통과시켜준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패권을 위한 강대국들의 물밑 거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유럽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LNG 비축량을 늘리며 러시아산 에너지 대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석유와 가스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아직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호르무즈 위기가 터진 직후 정부는 비축유 방출, 오만과 사우디, 카자흐스탄 등 우회 원유 공급처 확보,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즉 중동 원유 단일 의존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이 구조를 지금 이 순간 위기 대응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구조적 전환, 에너지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전환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행간은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리적 병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에 형성된 화석연료 중심 세계 경제 질서의 원죄가 응축된 곳입니다. 세계는 70년 넘게 이 좁은 바다에 목을 매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경고를 받았고 경고를 받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결국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2026년 지금 우리 모두 앞에 날아들었습니다.
뉴스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유가 등락, 협상 테이블에 행방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가 치르는 지정학적 대가, 비대칭 전략으로 강대국들을 쥐고 흔드는 이란의 정교한 외교 게임, 그리고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암투. 이 모든 이야기가 33km짜리 좁은 바다 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인질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특정 해협, 특정 국가, 특정 에너지원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나 누군가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다변화,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 전략적 비축량의 확충, 그리고 아시아 산유국 및 비중동 공급처와의 외교적 관계 강화. 이것들이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사실을 이번 위기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바다에 갇힌 세계 경제, 우리가 이 인질극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은 우리 스스로가 그 구조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호르무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뉴스 행간에서는 또 다른 세상의 행간을 함께 읽겠습니다.